아버지, 저도 제 생활이 버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내 자식에게 들을 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뉴스에 62세 김성호 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일했지만 은퇴 후 쌓아둔 노후 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릎 수술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도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노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부모를 부양하느라 50대 자녀가 빚더미에 오르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에 자신의 노후 준비마저 포기하는 이른바 이중 부담 세대가 현실이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무 준비 없이 몇 년이 지나면 바로 그 뉴스 속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도 당당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함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10년 뒤를 바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64시 된 정광수 씨는 30년 넘게 건설회사에서 일한 베테랑 부장이었습니다. 굵직한 현장을 지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지난해 정년 퇴직과 함께 회사 문을 나선 순간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1억 4천만 원. 평생 손에 쥐어본 적 없는 큰 금액이었지만 아파트 대출 일부 상환과 밀린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를 치르고 나니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단둘이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늘 여러 장의 신용카드 청구서가 놓여 있었죠. 금액은 달마다 들쭉날쭉했지만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나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장보기, 약값이 줄을 이뤘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갑자기 오른 건강보험료가 그의 숨통을 더 조였습니다. 아버지, 카드값은 좀 줄이셔야죠. 큰아들 정민호 씨가 주말에 집에 들렀다 청구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36살, 직장 경력 10년 차인 민호도 최근 전세 대출이자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줄이고 싶지 않아서 안 줄이니? 약값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은 나가. 광수 씨의 목소리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좀 보탤게요. 근데 아버지, 계속 이렇게 가면 저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 말에 광수 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광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자식 잘 키우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습니다. 퇴직 전까지도 아들에게 경제적 부탁을 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2025년의 현실 속에서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한 달만 지나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둘째 딸 정유진 씨는 29살,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지만 집에 돈을 보태기는커녕 가끔 생활비를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 달 교재비 좀. 유진의 목소리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광수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그나마 퇴직금 일부를 CMA 통장에 넣어 이자로 생활을 버텼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마저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당뇨 관리비,
본인의 허리 치료비까지 더해지자 결국 그는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엔 다음 달에 갚으면 되겠지 했지만 청구서 위에 찍힌 빨간 이자 금액은 달마다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호가 말없이 카드 청구서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합치면 거의 150만 원이에요. 저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돼요. 그 순간 광수 씨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노후의 짐을 아들에게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빌라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갑 속엔 어제 받은 아들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지만 그 돈으로 카드값을 내고 나면 이번 달도 똑같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광수 씨는 집에 돌아와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아직 봉투도 뜯지 않은 2장의 카드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굵은 글씨로 찍힌 결제 금액이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 152만 7천 원. 그는 한동안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또 카드값이야? 그만 좀 보세요. 우리 어떻게든 되겠죠? 아내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광수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코앞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더 이상 좀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광수 씨는 평소 잘 연락하지 않던 고향 친구 박성도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광수야, 너 요즘 뭐 하냐?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광수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 그냥 집에 있지. 알다시피 퇴직하고 나니 할 일도 없고. 성도 씨는 한참 듣더니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나가자 성도 씨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야, 너 옛날보다 더 젊어졌네? 광수 씨가 농담하자 성도 씨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도 한때 힘들었어. 퇴직하고 1년 동안 카드값 때문에 잠 못 잔 적 많았다니까.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 광수 씨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성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 알바부터 시작했어. 하루 4시간, 주 3일만 일했는데 그거라도 하니까 숨이 좀 트이더라. 광수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으로 시니어 재취업 지역 일자리 등을 검색했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65세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와 단기 일자리를 안내해줬습니다. 아직 체력도 되시니까 도서관 관리나 공원 시설 점검 같은 일은 어떠세요? 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편에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알아봤어. 한 달에 많진 않아도 100만 원 정도는 번다더라.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도 이제는 뭐든 해야죠. 민호한테 더는 손 벌리지 말고. 다음 주부터 광수 씨는 도서관 관리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책을 정리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집에만 있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봉투를 열며 묘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카드 청구서를 모두 감당하기엔 부족했지만 최소한 아들에게 전화를 걸 필요는 없겠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는 청구서가 놓였지만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네요. 그래?
나 요즘 도서관에서 일해. 몸도 덜 무겁고 돈도 조금 벌고. 민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준비 때문에 빠듯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광수 씨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 갑자기 오른 전기요금과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카드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광수 씨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절약 지원금과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존심이 꿈틀거렸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다물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딸 유진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드디어 붙었어요.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근무해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 광수 씨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또 다른 불안이 스쳤습니다. 유진이 월급이 나오면 혹시 나한테 생활비를 주려고 할까?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받지 않겠다고.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이제 끝내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광수 씨는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청구서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결제 금액은 98만 원. 오랜만에 세 자릿수가 깨진 금액을 보며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카드값만 바라보던 나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살인 한상우 씨는 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하다 63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던 그는 퇴직 당시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약 27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우 씨의 인생이 특별한 것은 연금 액수 때문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는 35살 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선배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을 계기로 은퇴 후 2030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는 연금 있으니 걱정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물가 상승과 가족 부양 문제를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 씨는 생활비를 줄이고 매달 월급의 20% 이상을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특히 40대 초반부터는 개인연금 보험과 소액 적금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회식 후 2차, 3차로 흘러갈 때 그는 아이 학원비도 있지만 내 노후 준비도 해야지라며 일찍 귀가하곤 했습니다. 아내 김영애 씨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10주년부터 매년 부부 재무 점검을 했습니다. 가계부를 함께 보면서 1년 생활비 저축액 투자 수익률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지만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공감대 덕분에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 씨의 아이들은 2명입니다. 큰아들 한지훈 씨는 지금 38, IT 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작은 딸 한유정 씨는 35,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 시절부터 등록금과 일부 생활비를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상우 씨 부부가 의도적으로 가르친 경제적 독립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평생 용돈 줄 순 없다. 너희도 언젠가 너희 삶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에도
가족의 대화 속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퇴직 후 상우 씨의 집 거실에는 쌓인 청구서 대신 여행 잡지와 원예 도구가 놓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30년간 불려온 금융자산이 든든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식과 채권, 배당형 펀드의 분산 투자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했습니다. 은퇴 전 5년 동안은 일부를 상가 지분 투자에 넣어 소액 월세 수입도 만들었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동년배들이 높은 전기요금과 의료비로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상우 씨 부부는 매달 평균 200만 원 내외의 가처분 소득을 여행 취미사 회공원에 씁니다. 지난 봄에는 제주 한 달 살이를 했고 가을에는 전남 구례로 단풍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 삶이 저절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우 씨는 퇴직 직후에도 2년간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연금은 건드리지 않고 추가 소득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여유 자금은 장기 요양보험과 의료 실손보험 갱신에 사용했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자식이든 배우자든 고생이야. 그래서 건강관리와 의료 대비는 미리 하는 게 답이야.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금전적 지원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시작하는 거지 부모가 대신 짐을 지는 게 아니야. 이 원칙 덕분에 상우 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자산을 지킬 수 있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훈과 유정은 각자의 가정과 일을 꾸려가면서도 부모를 지원 대상이 아닌 함께 즐기는 인생 파트너로 대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상우 씨의 집에는 거실 난로 옆으로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집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평일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재무교육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를 보는 이웃들은 참 여유롭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35살부터 조금씩 쌓아 올린 결과지. 상우 씨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습관처럼 눈이 떠집니다.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신 뒤 아내와 함께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합니다. 퇴직 전엔 늘 바쁘다며 아침밥도 대충 먹었지만 지금은 아내가 끓여주는 미역국과 갓 지은 잡곡밥으로 여유롭게 하루를 엽니다. 식탁 위에는 신문과 커피잔 그리고 여행사에서 보내온 팸플릿이 놓여 있습니다. 여보, 겨울에는 강원도 스키 여행 어때요? 아내 영희 씨가 묻자 상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좋지. 눈 구경도 하고 온천도 하고.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건 생활비 걱정 없이 여유 자금을 여행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거실 한쪽에 있는 서재로 향합니다.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배당 일정과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매달 20만 원씩 들어오는 상가 지분 임대료는 여행 통장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연금은 생활비로 쓰고 투자 수익은 즐거움을 위해 쓰는 거지. 이 원칙을 지키며 사는 덕분에 그에게 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그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일주일에 3번 시니어 재무교육 자원봉사를 합니다. 노후 준비를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초 재무 계획, 예산 관리 방법, 연금 수령 전략 등을 알려줍니다. 강의가 끝나면 누군가 꼭 다가와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 덕분에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상우 씨는 옛날 35살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 결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점심은 주로 복지관 근처 단골 식당에서
영희 씨와 함께 먹습니다. 부부는 식사 후 근처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가끔은 대학생인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할아버지, 이번 방학에 유럽 배낭여행 가요? 좋지. 근데 내 경비는 내가 준비하는 거다. 손주도 웃으며 알조라고 답합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 수리를 합니다. 상우 씨는 직접 만든 작은 원목 의자와 책꽂이를 거실에 두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 의자에 앉혀 차를 대접하는 게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저녁 무렵이면 부부는 함께 장을 봅니다.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어 필요한 것만 메모하고 계산대에 섭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서재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가계부에는 오늘 쓴 돈, 투자 수익, 앞으로의 일정이 기록됩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났지만 가계부 작성은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자산이야.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이것이 그의 신념입니다. 가끔 주말이면 아들 지훈 가족, 딸 유정 가족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식탁엔 푸짐한 음식이 올라오지만 돈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에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취미를 공유합니다. 지난달에는 가족 모두가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숙박비와 식사비 대부분을 상우 씨 부부가 부담했지만 자녀들이 교통비와 입장료를 나누어 내며 함께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여행 프로그램을 봅니다. 화면 속 풍경을 보며 다음 여행지를 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계산합니다. 모든 계획은 부담이 아닌 설렘입니다. 이웃들은 종종 묻습니다. 상우 씨,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세요? 그는 웃으며 짧게 대답합니다. 준비한 만큼 누리는 거죠. 그의 집 거실 한편에는 액자 속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 문장은 상우 씨 부부의 지난 30년을 압축한 말이자 지금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위 두 사례를 실제 현실 데이터로 비춰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2%이고 2025년에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자료에서 2022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습니다.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기 어렵다는 정서 변화도 수치로 보입니다.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가 2023년에 213만 8천 가구, 고령 가구의 37.8%였고 그들 중 약 5분의 1은 아플 때,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우울할 때 기댈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생활비의 무게도 큽니다. 2022년 6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는 522만 9천 원, 본인 부담은 123만 6천 원이었고 같은 통계에서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90.4%였지만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 원 수준입니다. 한편 고령층 소득 구조는 사적 이전 자녀 용돈 등이 줄고 근로소득과 공적 이전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꾸준히 책임진다는 전제가 약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노인 의료비의 구조적 부담도 큽니다. 65세 이상 의료비가 빠르게 늘며 본인 부담 압력이 커집니다. 게다가 초고령화 저출생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논쟁도 이어집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카드 청구서를 앞에 둔 부모와 도와주고 싶지만
내 살림도 빠듯한 자녀의 장면은 개별 가정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로 읽힙니다. 연금과 저축, 분산 투자, 건강관계 관리로 지출과 위험을 분산한 가정은 물가와 금리 변화, 돌봄 리스크가 겹치는 시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상을 유지합니다. 해외 데이터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OECD의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상대적 빈곤은 회원국 최상위권으로 보고되며 이는 공적이전의 두께와 사적이전의 축소가 맞물린 결과로 설명됩니다. 또 한국의 65세 이상 1인당 의료 지출은 65세 미만보다 4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제시돼 왔습니다. 한편 해외 연구는 성인 돌봄 제공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고 그중 샌드위치 세대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들은 시간, 소득, 건강이 동시에 소모되어 자신의 은퇴 준비를 미루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 높은 고령 의료비, 축소되는 사적이전이라는 4가지 추세가 겹쳐 있고 제도 개편 논쟁이 길어지는 동안 가정 내부의 부담 재배분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위 첫 사례에서 본 연락이 뜸한 자녀와 카드 청구서, 더미는 통계의 평균값과 정확히 맞물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본 연금 플러스 자산 분산 관계망 유지는 위험을 분산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로 확인됩니다. 연금 종류와 수급액, 근로 가능 기간, 건강 상태, 배우자 소득, 주거 형태, 자녀의 소득 부양 의사까지 모두 변수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방향을, 사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 고령층의 소득원 중 사적이전 비중이 낮아지고 근로공적이전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 고령 단독가구의 비중과 관계 단절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지표, 65세 이상 의료비와 본인 부담의 꾸준한 증가 추세, 그리고 연금제도 개혁 논의의 상시화는 노후를 자녀에게 외주 주기 모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시사합니다. 이 숫자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사회, 고령층 10명 중 4명이 상대적 빈곤선을 밑도는 구조, 의료비가 연금액을 빠르게 잠식하는 달력,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독거 어르신의 목소리, 그리고 사적이전의 퇴장. 이 배경 위에서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선명해집니다. 첫 사례의 상황은 구조의 평균에 휘둘린 결과이고 두 번째 사례는 같은 구조를 전제로도 가계 차원의 설계를 통해 변수를 통제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통계와 해외 국내 연구가 말해주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과 사회적 연결망 두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만 있어도 사람만 있어도 불안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1차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노인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62만 원 수준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식비와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과 식생활 관리부터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어르신 택배 배달 지원 사업은 은퇴자 중 경제활동을 원하는 분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비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고, 부산시는 어르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컴퓨터 교육, 원예치료, 건강 스트레칭 등을 제공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인 무상체육관 운영은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이 운동과 만남을 동시에 누리게 해 건강과 관계 회복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참여비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니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지역 포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 돌봄 생활 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매주 사회참여 활동을 의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영국은 타임뱅크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면 다른 이의 도움이나 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2번 반찬을 만들어주면 그 시간만큼 청소 서비스나 병원 동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내가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지키게 해주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마을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니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제도와 프로그램을 알면서도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 다른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라며 주저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를 열어만 봐도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무료 강좌, 취미 활동, 일자리 정보가 가득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연결되고 나누며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10년 뒤의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거주지 이름과 어르신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노후의 안전망을 단단히 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겨울 끝자락, 매서운 바람에도 한 그루 매화는 꽃을 피운다. 늦어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노후를 마주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 세월의 선택을 후회하며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낡은 벽지에 스민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밥상이 그의 현실이었죠.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비슷한 나이에 퇴직을 맞았지만 꾸준한 준비와 관계의 온기를 지키며 아침마다 이웃과 함께 걷고 손주와 웃으며 시간을 나눕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다른 길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후자의 삶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돈만이 답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건강을 지키는 한 걸음, 그리고 사람과의 끈을 놓지 않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노후를 바꿉니다. 여러분, 겨울 끝자락에도 매화는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날들을 행복과 존엄으로 채워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집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나는 아직도 낡은 집에 살고 있고 친구는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아직 국산차라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던 적 말입니다. 순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느껴보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비교가 우리 자존감을 단 한 번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끝없는 경쟁에 지쳐갑니다. 자존감은 남과의 우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키는 신념 내가 걸어온 길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으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끝없는 비교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애들이 온다는데 뭐 입고 나가지? 안방에서 옷장을 열어 젖히던 김도현 씨는 손에 든 반팔 티셔츠를 힐끗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로고가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누가 봐도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티셔츠였다. 그는 이 티셔츠를 입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옆집 박 사장이 자꾸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3년 전 대기업 영업부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30해 넘게 회사에 몸담고 받았던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노후가 크게 불안하진 않겠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달랐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아내와 본인의 병원비,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여전히 들어가는 지원금까지.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임에서 만나는 후배들, 심지어 교회 친구들까지. 다들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 저 집은 아파트를 새로 갈아탔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한몫 잡았다더라. 연금만 받아도 한 달에 넉넉히 100만 원 넘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김 씨 귀에는 매일같이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옷장 구석에 잡혀있는 그 짝퉁 명품 티셔츠를 꺼내 입곤 했다. 진짜 명품은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만큼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다. 지난달 동창 모임 자리에서도 그랬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근황을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는 은퇴 후에도 컨설팅 일로 월 몇백은 번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다른 친구는 아들네가 외제차 뽑아줘서 같이 타고 다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김 씨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는 그날도 짝퉁 티셔츠를 꼭 챙겨 입고 갔다. 도현아, 티가 딱 봐도 짝퉁인데 왜 그걸 입고 왔냐?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동창 한 명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순간 김 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보, 나 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이 들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당신 예전에는 영업부장으로 직원들 수십 명을 이끌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옆집 사장이나 친구들이랑 비교만 하니까 더 힘든 거야. 우리가 가진 건 그대로인데 왜 자꾸 남들만 커 보이는지. 그날 밤 김 씨는 한참을 뒤척였다. 눈앞에는 친구들이 입고 온 옷, 타고 온 차, 올린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소리. 넌 뒤처진 거야. 넌 초라해진 거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진짜 부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대출을 잔뜩 끌어안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녀에게 받는 지원 덕에 사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남들은 모두 나보다 잘 산다는 생각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교회 모임에 나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한 집사가 은근히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다들 집을 한두 채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연금도 잘 나오고. 그래도 우리 세대는 준비를 잘한 것 같아. 김 씨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다. 자신이 받은 퇴직금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한때는 든든하다 여겼던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밤 아내와 작은 다툼이 있었다. 도현 씨, 제발 그 티셔츠 좀 버려.
애들도 다 알 거야. 왜 그렇게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해? 여보, 나도 알아. 근데 그거라도 입고 나가야 덜 무시받을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김 씨 마음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해 점점 더 지쳐가는 자신.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김 씨는 가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며칠 뒤 큰아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던 자리였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활짝 웃는 아들을 바라보던 김도현 씨는 괜스레 마음이 불편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장만했다는 고급 음식 재료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대출 좀 더 받아서 아파트 평수 넓혔어요. 아이가 크니까 방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간 김 씨 얼굴은 굳어졌다. 아내는 잘했다라며 웃었지만 김 씨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듯했다. 퇴직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과 대출이 있더라도 넓은 집에서 당당히 사는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오늘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 무슨 생각했어? 여보,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당신은 초라하지 않아. 다만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쉽게 와닿지 않았다. 김 씨 눈에는 아들의 성공만이 크게 보였고 자신이 가진 작은 방 3개짜리 오래된 아파트는 더더욱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옷장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손에는 또다시 그 짝퉁 명품 티셔츠가 들려 있었다. 내일 교회 모임에서라도 이걸 입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옷걸이에 걸어두는데 안방으로 들어온 딸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아빠, 그 옷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더 멋져 보여.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멋지다. 하지만 지금껏 자신은 그 말을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다. 늘 옆집, 친구, 동창, 심지어 자식과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주민들과 작은 산책 모임에 나갔다. 모임의 리더 격인 박 사장은 어김없이 새로 산 운동복과 고급 운동화를 뽐내며 걸었다. 다른 이들도 역시 사장님은 다른 애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김 씨는 괜히 옆에 서기 민망해 일부러 뒤쪽으로 걸음을 늦췄다. 그런데 그때 함께 걷던 한 노인이 무심히 말했다. 내가 보니 부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 사실 속사정은 달라. 겉으로만 빛나 보이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자기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인 거야. 그 말은 흘려들릴 수도 있었지만 김 씨 귀에는 깊게 꽂혔다. 문득 자신의 짝퉁 티셔츠가 떠올랐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는 그 허세가 결국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집 거실에 앉아있던 김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그 티셔츠 버리자. 그거 입을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옷장 구석에 있던 티셔츠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는 순간 김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다. 여전히 동창 단톡방에는 오늘 새 차 뽑았다는 사진이 올라왔고 교회 친구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공유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짝퉁 티셔츠를 꺼내 입지는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내가 걸어온 길도 충분히 값지다. 그날 저녁 손주가 놀러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할아버지는 나랑 항상 같이 놀아주잖아. 그 짧은 말이 김 씨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남들과 비교하며 애써 꾸미려 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진짜 자존감은 남의 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인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김 씨는 산책 모임에서도 일부러 앞줄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전히 박 사장은 비싼 운동화를 자랑했지만 김 씨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당당히 걸었다.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도현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을 건넸다. 그 순간 김 씨는 알았다. 주변에 부자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사실 내가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이정호 씨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주변 이웃들은 그를 두고 참 부러운 노후를 사는 분이라고 말한다. 이 씨는 25년간 시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고 대단한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지만 지금 그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평생 동안 남과의 비교 대신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꾸려왔기 때문이다. 이 씨가 공직에 들어갔을 때는 80년대 초반이었다.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대기업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자랑했고 또 어떤 이는 사업을 시작해 일찍부터 큰 차를 몰고 다녔다. 그럴 때마다 가족 모임에서는 늘 너도 사기업 가면 돈 더 벌 수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꾸준히 받는 게 마음이 편해.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동창들 중 일부는 IMF 때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근무했고 결국 25년 근속을 마치며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연금으로 220만 원 남짓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다. 그는 퇴직 직후 아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여보, 이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만큼만 쓰면서 살자. 아내의 말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둘은 오래전부터 합의한 것이 있었다. 남들처럼 큰 아파트를 욕심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아가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굳이 넓은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웃들은 다르게 움직였다. 같은 시청에서 일하던 동료는 퇴직하자마자 대출을 받아 더 큰 아파트로 옮겼고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이 있는 사기업을 다녔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은 불안정해졌다. 집값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실패한 창업 때문에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이 씨는 작은 집을 지키면서 그 안을 더 아늑하게 꾸며갔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대신 편안한 의자를 두었고 주방은 손질한 나무 선반으로 바꿨다. 덕분에 집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자녀들도 그를 존경했다. 큰아들은 아버지, 요즘 동네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데 우리 집은 늘 안정적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작은 딸도 친구 아버지는 은퇴 후에 돈 때문에 가족들하고 맨날 싸운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의 태도였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옆집이 무슨 차를 타든 친구가 몇 평 아파트에 살든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오늘도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의 생활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걸었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저녁에는 손주를 돌보러 온 자녀와 함께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었다. 해외여행이나 고급 취미는 없었지만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과 텃밭 가꾸기에 참여했다. 매달 220만 원의 연금 안에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면서도 작은 여유는 문화생활과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가끔 이렇게 회상하곤 한다. 내가 영업부장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매달 연금이 나오니 마음은 늘 든든해. 남들처럼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훨씬 편하지. 이웃들도 그를 보며 말한다. 이 씨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이 진짜 부자 같아 보여. 퇴직 후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이정호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규칙적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아파트 단지 뒤편 공원을 천천히 걷는다. 날씨가 조금 추워도 무릎이 아파도 그는 습관처럼 1시간가량 산책을 한다. 돈은 쓰면 줄지만 건강은 지키면 오래 간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공원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 씨가 스스로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게 만든 장치였다. 공원에 가면 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최신형 등산화를 신고 걷는 이도 있고 값비싼 스포츠웨어를 걸친 이도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늘 10년 가까이 신은 운동화를 신고 나온다. 처음엔 조금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남이 뭘 입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산책으로 얻는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이 습관 덕에 그는 은퇴 후에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다. 반면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에는 은퇴 후 생활 패턴이 무너져 건강을 잃은 이들이 많았다. 몇몇은 결국 의료비 때문에 연금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쏟아붓기도 했다. 이 씨의 경제생활 역시 단순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220만 원 가운데 생활비는 150만 원 선에서 맞췄다. 나머지는 의료비 비상금과 작은 저축으로 돌렸다. 아내와는 매월 초 수첩에 지출 계획을 손으로 적었다. 여보, 이번 달은 손주 생일이 있으니까 외식비를 조금 더 쓰자. 좋아, 대신 식재료비는 조금 줄이면 되겠네. 이런 대화가 습관처럼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도 이 씨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좋지, 그 사람들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국내 여행을 즐겼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 바닷가. 버스를 타고 작은 여관에 묵고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이 오히려 더 즐거웠다. 큰돈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특히 의미 있었던 건 지역사회 활동이었다. 이 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들어갔고 아내는 노인대학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었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며 어울리다 보니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의 활기가 되살아났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솔직히 저도 직장에서 성과급이 적으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집 평수가 작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보면서 배워요. 결국 자기 기준을 지켜야 오래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실제로 비교의 삶을 살던 주변인들과 이 씨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뚜렷해졌다. 한때 나는 연금보다 사업이 낫다며 퇴직금을 투자했던 친구는 최근 편의점 사업에 실패해 원룸으로 이사했다. 또 다른 친구는 대출로 넓은 아파트를 샀다가
금리 인상에 휘청이며 집을 급히 내놓는 처지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걸어온 거구나. 물론 이 씨의 삶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해 아내가 작은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하지만 평소 저축해둔 비상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 만약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렸거나 비교 심리에 휘둘려 빚을 냈다면 이런 위기를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 씨 부부의 하루는 더 단순해졌다. 아침 산책, 점심은 시장에서 장본 재료로 집밥, 오후엔 손주 돌보기, 저녁엔 복지관 활동. 주변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 단조로운 삶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정작 그들 부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불안이 없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부자가 많아 보이는 세상이지.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비교의 늪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어섰고 올해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4집 중 1집이 넘는다는 겁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213만 가구가 혼자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옆집의 웃음소리, 친구의 집 크기, 자식이 사주는 선물 이런 것들이 나의 현실과 늘 비교되는 겁니다. 의료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년에 쓰는 진료비가 평균 52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만 따져도 120만 원 이상이에요.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 안팎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줄이고 자녀 지원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주변을 보면 다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보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남과 비교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위, 주거 수준, 외모 같은 비교 가능한 항목일수록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지적해요. 비교를 통해 얻는 건 잠깐의 우월감일 뿐, 결국은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진짜 자존감은 비교가 불가능한 가치관, 신념, 취향에서 자라난다. 이 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제적으로 봐도 한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이 비율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 노인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일하지만 노후에는 가장 가난하다라는 뼈아픈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도적인 불안감도 큽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이미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믿기 어려우니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다시 비교로 이어집니다. 옆집은 집을 2채 갖고 있다는데 나는 연금도 불안하니 나는 잘못 살았나 하고 자책하는 거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이미 74%를 넘었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사용은 90%가 넘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비교의 무대입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세차 사진을 올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순간 나의 일상은 초라해지고 남의 삶은 화려해 보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해외 논문들을 보면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향 비교, 즉,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일이 반복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이 커진다고 합니다. 능력 중심으로 비교하는 게시물을 볼 때 단순 의견을 비교할 때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높은 의료비, 불안한 연금,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비교 문화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비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 사례가 더 와닿는 겁니다. 짝퉁 티셔츠를 입으며 허세로 자존감을 채우려 했던 분의 불행한 삶과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연금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지킨 분의 삶.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제도나 경제적 배경보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졌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기준을 세웠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건강 플러스라는 사업을 통해 경로당 중심으로 운동교실과 함께 걷기 모임,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운동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갱신적 소통 대신 실제 삶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행복마을 톡톡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텃밭 가꾸기, 전통놀이, 나들이 등 일상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경제적인 상황이나 스마트폰 소식보다 마음속 만족을 채우는 데 집중하죠. 또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르신 문화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합창단, 서예교실, 실버악기 밴드 등을 경로당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비교의 자극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자존감 회복과 자신만의 취향 취미에 집중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빠른 고령화와 노년층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법을 2015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역 내 주민센터,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 결과 노인들이 집 안에서도 친구 같은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비교보다 공동체 속 소속감을 더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죠. 또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대표적인데 활동 전담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령자가 자원봉사나 특별한 관심사 가구 제작, 음악, 생활기술 기반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대신 사람 간의 교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실제 조언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의 거주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실버 문화 활동이라고 검색만 해보세요. 시민들이 모여 웃고 배우는 수업, 걷기 모임, 운동교실, 공예반, 시니어 공부방 등
이미 지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둘째, 만약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이 비교나 시기심을 불러온다면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모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해 보세요.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나 건강 플러스처럼 경로당의 실버 운동교실,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등의 정기 참여해 보시고요. 실제 만남에서 받는 격려와 공감은 온라인 반짝 자극보다 훨씬 더 삶의 의미를 북돋아줍니다. 셋째, 지역에 없다면 스스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에는 같이 동네 산책하기, 격주로 반찬 나눔 공동 주방 열기, 적은 회비 내고 합창 모임이나 독서 모임 만들기처럼요.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제도가 아니라도 나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풍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경제적 여유나 제도적 기반이 허락한다면 해외의 사례처럼 지역 기반 커뮤니티 케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지방정부에 제안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도 마을 기반 커뮤니티 돌봄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민센터에 전달하거나 지자체 공론장을 활용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보다 우리의 기준을 지키도록 돕는 체계적인 문화가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대비 사례 비교의 함정에 빠진 노인과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며 안정된 노후를 보낸 노인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제도나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비교가 아닌 내 기준, 경쟁이 아닌 공동체, 허세가 아닌 취향을 선택하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빛이 스며들면 더 깊이 빛나는 강물처럼 우리의 노후도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길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짝퉁 티셔츠 하나로 허세를 부리며 주변과 끝없이 자신을 비교하다 결국 무너져버린 한 사람.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신만의 취향과 신념을 지켜가며 매일을 감사로 채워가는 또 다른 한 사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를 맞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허세 대신 진심을 선택하며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꽃처럼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 세상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러나 존중과 감사의 세상은 끝없는 충만함을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 후자의 길을 선택해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깊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서울의 한 58세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집이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이 최근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불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싶어도 현실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치매 환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요양시설은 수용 한계를 초과해 입소 대기자가 길게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모시려면 직장도 포기해야 하고 매달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돌봄 비용을 감당하다가 결국 가족이 먼저 쓰러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매년 수백 건의 노인 학대가 보고되는데 정작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런 현실은 더 이상 신문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내 부모님, 그리고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낡은 주방 한쪽, 오래된 가스레인지 옆에 쌓인 냄비와 벗겨진 벽지 위로 습기가 번져 있었다. 그 주방 한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올해 68살이 된 박성호 씨였다. 그는 중견기업의 제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30에 가까이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생산 라인을 관리하며 밤낮 없이 뛰었던 사람.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다. 아버지, 요즘도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병원에 계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큰아들 민준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박성호 씨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낡은 주방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서늘했지만 그보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서글픔이 더 차가웠다. 박 씨는 퇴직할 당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그 돈은 노후의 안전망이자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갈 마지막 보루라 여겼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빠르게 늘어났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치매 증세가 시작된 아내를 홀로 돌보는 것이 점점 벅차졌다. 아빠,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혼자서 엄마 돌보시는 게 이제는 무리잖아요. 작은 딸 수진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딸의 말에 박 씨는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그릇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냄비 하나에 국을 끓여놓고 제대로 식사하는 날조차 드물어졌다. 박 씨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부장 시절에도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가정에서도 늘 든든한 아버지로 남고자 했다. 그러나 요즘은 달랐다. 아내가 밤마다 집안을 헤매고 불안 증세로 창문을 열려는 것을 붙잡아야 했다. 잠을 설친 날이 이어지자 본인의 혈압도 치솟았고 결국 쓰러져 응급실을 다녀온 적도 있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이걸 내가 못하면 누가 하겠냐. 스스로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박 씨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시는 일은 불효라는 꼬리표를 달기 쉬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웃들은 한마디씩 던졌다. 그래도 집에서 모셔야지. 퇴직하고 시간도 있는데 왜 병원에 보내려고 해? 이 말들이 박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집안의 낡은 주방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어두워졌다. 언제부턴가 밥솥에는 딱딱하게 굳은 밥이 남아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씻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박 씨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해요. 엄마도 아버지도 더는 버티기 어렵잖아요. 큰아들 민준 씨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을 때 박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낡은 주방 불빛 아래서 박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결국 요양병원 입소를 결정해야만 했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안도감도 스며들었다. 더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소한 첫날, 박성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주방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집은 유난히 넓고 쓸쓸했다. 늘 아내가 있던 부엌 자리,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 냄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대신 주방 한쪽 벽에는 곰팡이가 퍼지고 있었고 벽지가 들뜬 자국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엄마는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돌봐주시잖아요. 큰아들 민준 씨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박 씨의 가슴은 답답했다. 그는 연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밤에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박 씨는 순간 핏줄이 당기는 것처럼 머리가 울렸다. 집에서는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며 달래주려 했던 아내였다. 하지만 병원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주방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 소리에 섞여 병원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겠다고 다짐한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며 여보하고 부르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길조차 흐릿해졌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작은 딸 수진 씨의 목소리에도 반응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병실 한쪽에서 눈물을 훔쳤다. 박 씨는 딸을 달래주지 못한 채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아내의 손만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왔다. 어머님이 다른 환자분과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호자분이 자주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씨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 맡기면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불안이 찾아온 것이었다. 경제적인 부담도 빠르게 다가왔다. 요양병원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덕분에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매달 본인 부담금과 생활비, 추가 간병비까지 합치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다. 어느새 퇴직금은 절반 이상이 줄어 있었고 주방 서랍 속 가계부에는 빨간 글씨가 늘어갔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도 힘들어요.
큰아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박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차갑게 다가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커졌다. 작은 딸은 병원보다 집에서 돌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큰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두 남매의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박 씨는 낡은 주방 의자에 앉아 귀를 막았다. 그 주방은 이제 가족이 모여 웃던 공간이 아니라 죄책감과 갈등이 교차하는 무거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엄마가 병원에서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집으로 모셔오면 아버지 건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아들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몇 달 전 혈압으로 쓰러진 기억이 생생했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자신도 아내도 모두 위험했다. 결국 그는 받아들여야 했다. 요양병원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것을.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주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다. 그게 마지막 남은 남편의 의무다. 토요일마다 병원을 찾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병실의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낡은 주방의 정막이 그를 맞이했다. 낡은 싱크대에 놓인 컵 하나, 그 안에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며 박 씨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불효일까? 아니면 나름의 사랑일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주 토요일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의 사랑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도현 씨, 올해 75살. 그는 과거 국내 대기업의 해외 영업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60에 정년 퇴직했다. 퇴직 당시 손에 쥔 돈은 약 1억 8천만 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 월 130만 원이었다. 이 금액만으로는 넉넉하다 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씨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 덕분에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은 50대 초반이었다. 주변 동료들이 주식, 부동산, 그리고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에 몰두할 때 이 씨는 묵묵히 내 생활비를 지켜주는 안전망을 먼저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의 20%를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꾸준히 납입했다. 회사 동료들은 물가도 오르는데 지금 즐기지 언제 또 즐기냐며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병원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밀려드는 거야. 이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퇴직 후 몇 년 사이 생활비는 빠르게 늘어났다. 전기세와 가스비,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올랐고 특히 2025년 현재는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연금저축에서 매달 일정액이 들어왔고 퇴직금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에 매달 이자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퇴직 직후 대출을 모두 갚아두었기에 매달 고정 지출이 크게 줄어 있었다. 덕분에 그는 노후를 빚 없이 맞이할 수 있었다. 주방은 낡았지만
그 주방에서 매일 아침 직접 끓여내는 된장국 냄새는 오히려 삶의 만족을 더 크게 해주었다. 아버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게 정말 대단해요. 덕분에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둘째 딸 지영 씨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자녀들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여유를 잃지 않았다. 매주 2번은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요가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가끔은 근처 등산로를 걸으며 이웃들과 어울렸다. 아내와 함께하는 소박한 외식도 즐거움의 일부였다. 비싼 식당은 필요 없어. 집 앞 칼국수집에서 따뜻한 국물 먹는 게 제일 좋아. 아내의 말에 이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금전적인 안정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퇴직 후 가장 먼저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매년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식단 관리에도 신경 썼다. 주방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는 늘 현미밥솥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직접 다듬은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다. 돈은 모아둬도 결국 병들면 소용없어. 건강이 있어야 돈도 쓰고 웃을 수 있는 거야. 이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가 잘한 또 하나의 선택은 주거 공간이었다. 자녀들이 결혼 후 독립하자 그는 넓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관리비와 난방비가 적게 드는 소형 아파트로 옮겼다. 이 결정은 그의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 남은 퇴직금 일부는 예금과 국채에 투자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다.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를 존경했다. 우리 아버지는 은퇴 준비를 미리 해두셔서 저희한테 손 벌리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장남 우진 씨는 종종 주변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자랑하곤 했다. 실제로 우진 씨의 몇몇 친구들은 부모의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런 고민에서 자유로웠다. 이도현 씨는 말한다. 젊었을 때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즐기면 은퇴 후에 마음이 편하다. 지금은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행복해. 그의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준비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낡은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처럼 소박하지만 든든한 삶이 그의 노후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도현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질서정연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뜨고 낡은 주방으로 향한다. 전날 저녁 불려놓은 현미를 전기밥솥에 넣고 아내가 다듬어둔 채소로 된장국을 끓인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불꽃은 여전히 파랗게 타올랐고 주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소박한 식탁을 은은하게 비쳤다. 여보, 오늘도 운동 가야지? 아내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퇴 후에도 매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그는 믿었다. 경제적으로도 그의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절반은 은행 예금과 국채에 넣어 안전하게 불려두었고 나머지는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으로 따로 관리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저축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은 생활비에 충당하고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월 이자는 아내와 가끔 여행을 다니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 2025년 물가가 치솟아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그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무엇보다 주거 비용을 줄여놓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관리비가 높던 3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난방비가 절약되는 소형 아파트로 옮겨 살면서 지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남들 눈에는 작은 집일지 몰라도 우리 둘이 살기에는 딱 맞아. 그리고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건강은 그의 또 다른 자산이었다. 이 씨는 정년퇴직 이후 줄곧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생선이 자주 올랐다. 그 덕분에 동년배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 때에도 그는 큰 병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아빠, 우리 친구들 아버지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아버지는 늘 건강하시니 저희도 든든해요. 둘째 딸 지영 씨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도현 씨의 또래 중 상당수는 연금과 퇴직금이 있어도 의료비와 간병비에 허덕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생활 습관을 관리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도 놓치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와 서예 교실에 참석했고 주말이면 오래된 직장 동료들과 만나 소박한 점심을 함께 했다. 그는 은퇴 후에 제일 무서운 건 외로움이야.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진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이웃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며 이웃들과 채소를 나누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노력했고 대신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큰아들 우진 씨는 아버지를 보며 늘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준비한 덕분에 저희가 지금 편안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저도 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씨의 삶은 단순히 돈을 모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리고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다들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은퇴하고 보니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건강과 내 마음이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깨달음이었다. 낡은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 작은 아파트의 소박한 거실, 복지관에서 함께 웃는 이웃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행복의 증거였다. 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도 충분히 존엄한 노후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늘 강조했다. 내가 행복하게 늙는 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명 중 1명 꼴이에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주변만 둘러봐도 이게 사실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동네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고 요양시설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치매 환자 한 분이 가족 4명, 5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돌봄 수요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이 바로 돈입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는 무려 14조 7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자도 시설 입소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죠. 문제는 이 속도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비스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즉 집이나 작은 시설에서 돌보는 비중이 높은데 한국은 전체 장기요양 병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병원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요양시설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료진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결국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문의료와 통합제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문 진료 시 본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범 사업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인학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2만 건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제로 밝혀진 사건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국내 연구를 보면 장기 요양시설 거주 비중이 늘어날수록 시설 내 학대 보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10건 중 1건꼴이 시설 내 학대였다면 2021년에는 4건 중 1건꼴로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문제 있는 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부담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장기요양 본인 부담률이나 지원 범위를 조금만 조정해도 고령자의 입원율과 의료 서비스 사용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제도 설계가 곧 현장의 돌봄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또 통합 재가 서비스를 확대했을 때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수치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고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그 와중에 시설 내 학대와 안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존엄을 지키려면 단순히 병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조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가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건 숫자와 통계로 드러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미래의 나가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비참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존엄하게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과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향,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가족 혼자 모든 걸 떠안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집에서 모시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녀의 건강을 해치고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분담과 제도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초기에 바로 치매 안심센터를 찾는 게 좋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 센터에서는 무료로 치매 검진과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주야간 돌봄 서비스나 단기 쉼터 이용을 연계해 줍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가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덕분에 가족 돌봄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병원이나 관공서 동행을 돕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이용 어르신이 이미 3만 명을 넘었고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정서적 외로움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실행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에만 문의해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합재가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재활 전문가 등이 한 팀이 되어 집으로 찾아가 돌봄 의료 재활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일부 구에서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야말로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노인이 익숙한 집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쉽게 말하면 동네 단위에서 의료돌봄 생활 지원을 모두 묶어서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노인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들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완화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내 집에서 늙어가기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에서는 노인이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개보수 지원, 방문 간호,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집 내부를 개조해 넘어짐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원격 건강 모니터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정보와 실행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등록만 해도 매주 누군가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주거 환경이 위험하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해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가족의 죄책감을 줄이고 제도와 사회의 역할을 늘리는 게 노후의 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것이 효도라는 오래된 관념을 넘어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바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알아보고 내일은 신청하고 모레는 직접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부모님도 우리도 훨씬 더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준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낡은 주방에 멈춘 시계, 그리고 작은 집에 퍼지는 된장국 향기. 어느 쪽이든 그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 분은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아내를 돌보다가 결국 요양병원 문 앞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죄책감과 무너져가는 건강 속에서 낡은 주방은 고독의 무게를 드러냈지요. 반면 또 다른 분은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젊을 때부터 한 발 앞서 준비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줄이고 연금과 건강을 지켰으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삶을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국물 냄새와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느냐, 외면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더 많은 관심을 드리고 지역에서 제공하는 작은 제도를 찾아 활용하고 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위해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엄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 같을 겁니다. 그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삶을 바꾸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당신의 마지막 주방 풍경을 눈물 아닌 미소로 바꿔줄 것입니다.